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 주 건너뛰니까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죠?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복습했으리라고 제가 믿어 의심하죠. 그죠? 네, 믿어 의심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좀 제가 지난 시간에 난도가 좀 높은 부분이니까 지난주까지 좀 열심히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한번 5주차 내용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자, 4주차 우리가 복습 내용입니다. 공업 입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기능과 시장 실패, 부동산 정책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그리고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 5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외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부 효과와 관련 있는 토지의 특성, 부동성, 인접성을 이야기했고, 외부 효과에서 외부는 시장의 외부를 가리키는 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토지 정책의 수단 3가지는 토지 이용 규제,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주 규제는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토지 은행제도를 공공토지 비축제도라 그러는데 얘는 직접적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 임대료 보조 정책, 공공임대주택 정책 이 3개를 묶어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최고 가격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접적 개입, 임대료 보조 정책은 간접적 개입,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 개입이었습니다.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 감소였고,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였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량 불변이었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가라는, 떠넘기던 전가라는 것과 전가를 통해서 누가 부담하느냐는 귀착을 이야기했고요.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을 부과받은 쪽은 그것을 비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곡선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가격 상승 내지는 임대료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가와 거래량이 감소하는 효과,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면 거래량이 주는 것을 자원배분의 왜곡이라고 말했고, 재산세 부과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는 공급의 동결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조세 정책도 간접적 개입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부동산 투자와 지렛대 효과,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관계, 포트폴리오 이론,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 현금 흐름의 측정, 이렇게 다룰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론 부분의 경우는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6에서, 적게 나올 때 6에서 보통 8문제가량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한 개 파트에서. 그리고 부동산학과에서도 배울 때 이 파트는 부동산 투자론이라는 과목은 난도가 높은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비교적 고학년 때 공부를 하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심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 파트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이유가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함. 극단적으로 말해서 말이죠. 사실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답만 안 하면 돼.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그냥 찍었는데 맞추면 최고 잘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운 좋게 24개만 찍을 수 있다면 공부할 것도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시험 공부를 할 때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잘 찍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 강조를 제가 드리는 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형식적 지식, 그게 명시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뭐 어떻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학이란 뭐 사회과학이다. 뭐 이렇게 부동산학이란 부동산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형식적 지식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지식은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암묵적 지식은 체화된 지식으로서 노하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 법을 이야기할 때 자전거 타는 법은 어떠냐면 일단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해서 잘 잡고 그다음에 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리는 것. 이건 명시적 지식이라고. 그걸 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 그렇다고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야. 중요한 건 가서 몇 번 넘어져 봐야 돼. 그리고 뒤에 붙잡아 줄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막 타.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잡았어. 그러니까 자꾸 갖고 가. 그러면 저쪽에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계속 나 혼자 탄 거지. 이렇게 한두 번만 타보면 내 몸이 기억하는 걸 체화라고 하거든요. 내 몸에서 배는 거. 이게 노하우예요. 그걸 암묵적 지식이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답을 찍는 요령들을 이제 계속 알려드릴 거고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형식적 지식으로서는 우리가 더 잘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학개론을 저한테 부동산학개론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부동산학개론은 부동산의 연구에 대해서 하는 사회과학이 그렇게 안 해요. 부동산학개론이 뭐냐고 저한테 묻잖아요. 시험 과목이고 1차 과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은 그냥 1차 시험 과목이야. 그리고 저한테 부동산학개론이란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될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답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답 찍는 법을 그럼 계속 얘기하지 왜 내용 설명을 하고 형식적 지식을 계속 강조하느냐? 이게 말이죠. 그런 거 나오면 이거 찍으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보더라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어떤 형식적 지식도 약간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반복하면서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제가 말하는 요령들을 터득하면 그러한 요령을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뭐다? 체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묵적 지식이 되는 거고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나오면 요거 찍으면 되겠네. 요거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런 게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하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함들인데 사실 우리에게 8번만 주어지지 않고 이 기본 과정이 아주 많이 주어져 있다면 하나 다룰 때마다 다루고 기출 띄워놓고 봐봐 이렇게 푸는 거예요 하고 알려드리면 참 좋은데 그게 또 어려움이 많아요. 시간이 일단 부족하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를 띄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설명한 건 선택지 5개 중에서 2번에 해당되면 2번만 딱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3번과 4번도 질문해 아직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지만 기초과정에서 기본과정에서 하지 않은 건 하지 말아라는 거야. 기본과정에서 하지 않는 거 여러분 넘어가는 게 제일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은 것까지 꼼꼼하게 읽으면서 나는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 스타일은 떨어져.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기는 하지 않는 거 빨리 넘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머리에 남지 않아요. 뭘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뭘 그냥 아주 막 먹고 체한 것 같아요. 이해도 안 되고 그게 한 번만 딱 봐서 그래. 형식적 지식 한 가지만. 일단 내가 적응되지 않는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것만 먹고 체한 것 같아. 그런데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몸의 균형을 잘 잡아. 그리고 핸들을 왼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돌려. 이게 처음엔 머리로 느껴지는 거지만 몇 번 해보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게 돼. 그리고 10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타도 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돼. 왜? 그걸 체화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볼까요? 자, 투자의 3단계. 투자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투자론에서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정평가론에서 감정평가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정평가론에서는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이야. 근데 투자론에서 대상 부동산은 투자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투자성 부동산이라 그래요. 예를 투자성 부동산 또는 수익성 부동산, 일상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무슨 용하고 무슨 용이 있다고요? 기업용, 임대용 이런 게 있어요. 기업용 부동산이란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임대용 부동산은 우리가 건물을 산다 그리고 임대사업한다. 그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다 임대용 부동산이에요. 그럼 갑돌이가 얘를 샀대. 뭐 하려고? 임대에서 임대 수입을 얻으려고. 그럼 부동산을 샀어. 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 굴려야지. 굴려요. 굴리는 걸 운용 혹은 운영이라 그래요.
굴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 계속 평생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기가 되면 처분할 수 있죠. 팔 수 있죠. 그래서 사고, 굴리고, 팔고를 거친다고. 이게 세 단계. 투자는 이렇게 세 단계를 다 거쳐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는 투자 이론에서 아직 안 산 거야. 내가 만약에 산다면 하고 미래의 것을 가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면 언제나 미래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거예요. 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내가 샀어. 그리고 내가 한 10년간 보유해. 근데 그 건물의 수명은 50년이래요. 그러면 11년째부터 내 거 됐다가 20년째까지 내 거였거든요. 21년째부터 내 거 아니야. 제 말 이해가 되셨죠? 10년간만 내가 보유하는 거예요. 이때 샀고 이때 팔았다면 이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유기간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보유기간인데 실제 내가 지금 가지고 보유한 기간은 아니고 앞으로 보유할 기간이니까 예상 보유기간이라 한단 말이에요. 언제나 투자를 이야기할 때는 예상. 앞으로 거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때 산다면 그리고 이때 판다면 예상 보유기간인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그럼 제 산다면 얼마에 사냐? 1억에 산다고 합시다. 그럼 1억 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부동산 가치라고 말하기도 되고 부동산 가격이라고 말해도 돼요. 제가 감정평가론에 가면 가치하고 가격을 구분하세요. 가치는 밸류고 가격은 프라이스예요. 이렇게 구분하세요. 할 때만 구분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그때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가격과 가치가 똑같다고 이해하세요. 얼마라고요? 1억. 근데 갑이 가도 1억이래. 을이 가도 1억이고 병이 가도 1억이고 시장에서 누가 가도 1억인 것을 객관적 가치, 그걸 시장 가치라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는 주관적 가치라고 해요? 객관적 가치라고 해요?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 객관적 가치.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얼마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억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치와 총 투자액은 항상 같은 거예요. 투자론에서. 부동산 가치와 총 투자액은 같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이 총 투자액을 전액 내 돈으로 마련할 수도 있고 내 돈의 일부와 빌린 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돈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분 투자액. 이건 뭐냐면 풀어 말하면 자기 자본. 두 글자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 자본 그래. 자본. 두 글자로 자본. 제가 프린트에는 가로 열고 자본 이렇게 써놨어요. 저당 투자액은 빌린 돈. 타인 자본. 그럼 부채 그래요. 두 글자로. 부채.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요? 자본. 요거는 뭐라고요? 부채. 이렇게. 내 돈이 4천만 원이래요. 내 돈 4천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 말하자면 자기 자본인 거예요. 6천만 원이 뭐예요? 부채예요. 타인 자본인 거예요. 그리고 부채, 타인 자본에는 이자율이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이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친한 친구한테 무이자로 빌렸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내가 돈을 빌렸다면 이자라는 개념이 있다. 여기는 이자라는 개념이 나간다. 이게 투자할 때 나가는 돈이라고요. 나가는 돈을 현금 유출이라 그래요. 저게 나가는 돈 그런 뜻이에요. 현금 유출. 운영 단계 때 돈이 들어와요. 운영 단계 때 들어오는 돈을 뭐라고 하느냐? 운영소득 혹은 영업소득이라 그래요. 운영소득이라고도 하고 영업소득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운영소득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만약에 건물이면 임대료 수입이고 토지면 지대 수입이에요. 건물이면 임대료 수입이고 토지면 지대 수입.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 수입을 소득이득, 인컴 게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한대. 처분할 때 발생하는 처분소득. 얼마에 처분했느냐? 1억에 샀고 1억 5천에 처분했대요. 그럼 5천만 원의 차익 발생했죠. 그 매매 차익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주식을 샀다. 그리고 팔았다. 차익 생기죠. 차익 그 뭐라고 그래요? 자본이득 그래요. 땅을 샀다. 팔았다. 땅의 매매 차익. 건물의 매매 차익. 주식의 매매 차익.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소득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 이쪽에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영업소득세 그래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자본이득세 그래요. 그럼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대표적인 자본이득세를 말하시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면 자본이득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라는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안에 부동산의 자본이득세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들어온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이죠. 들어오는 돈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시점이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1억이 나갔고 여기서 1억 1천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돈 1억이 더 가치가 있는 건지 좋은 건지 나중에 들어오는 1억 1천이 가치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단순 비교하면 1억 1천이 좋지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똑같은 시점으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현재로 바꿔주는 거예요. 저쪽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쪽에 언제나 목돈으로 1억으로 나가라는 법이 없어요. 이럴 수 있지. 처음에 5천 나가고 1년 있다가 3천 또 1년 있다가 2천. 그러면 이것도 모두 현재 가치 해줘야 돼요. 최초 시점으로 현재 가치해서 모두 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가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해. 합하고 현재 가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현재 가치를 해. 최초 시점으로. 그래서 합해. 그걸 현가합이라고 붙인다고. 그럼 현금 유출에 현가합. 현재 가치를 먼저 하고 합한다. 이것도 현금 유입의 현가합. 그러면 이제 동일 시점으로 맞췄네. 그래서 이쪽이 크면 투자하고 저쪽이 크면 투자하지 않고. 그게 투자 의사결정이에요.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투자의 3단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 이 운용이라는 단계가 없을 수 있어요. 있어도 지극 형식적이거나 아예 없어. 그러면 투기라 그래. 그럼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운용이 있냐 없냐. 운용이 있으면 투자, 운용이 없으면 투기. 그러니까 운용이 없다면 소득이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운용이 없으면 소득이득이 발생하지 않고 자본이득만 발생하는 거죠. 그럼 단기에 자본이득만 목적으로 부동산 보유하는 행위, 그게 투기. 그러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얻는 행위, 그게 투자.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게 시험에 그런 게 나와. 일상에서는 투자와 투기를 구분할 때 내가 하는 거 투자, 남이 하는 거 투기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에서는 방금 제가 말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다음.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여 확실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 이게 바로 투자의 개념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놀랍게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유념할 것이 투자론을 공부하면서 유념할 것이 투입이라는 게 있고 산출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들어가는 것, 요거 나오는 것. 여러분 들어가는 거 없이 나올 수 없어요. 뭔가 계속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게 있다고.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 거 없이 나오는 걸 기대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10월 마지막 주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시험을 보는 날 말이죠. 뭔가 합격이라는 이 산출을 기대하려면 그 안에 뭔가 투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산출이 있는 거죠. 투자를 공부하다 보면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투자액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오는 거 산출을 이렇게 말해요. 수익 그리고 똑같은 말 하나는 소득. 그러니까 수익과 소득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익이나 소득은 산출이다. 그런데 얘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거는 투자액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쪽을 분모로 하고 이쪽을 분자로 했을 때 수익률이라 그래요. 우리는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분자해 쓴다 그랬어요. 그럼 수익률을 알고 싶어. 수익률을. 그러면 수익을 분자해 써야지. 그래서 투자액분의 수익 곱하기 100을 해주면 수익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투자에게는 잘 아시다시피 전액을 내 돈으로 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우리는 총투자액 그래요. 그럼 총투자액이 투입으로 들어갔다면 산출로서 나오는 수익은 뭐냐 이거예요. 총자본 수익이에요. 총자본 수익. 총자본 수익은 무슨 뜻이냐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한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익을 합한 걸 총자본 수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뭐다? 형식적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단어나 말뜻.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쯤이면 볼만한데 이렇게 지켜볼만한데 이런 게 몇 개 막 등장하잖아요. 그럼 눈에 초점을 잃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미도 없고 그냥 답 찍는 건 알려주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등장하면 답을 찍는 걸 백날 말해도 그게 그건 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익숙하게 반복하셔야 돼. 옛날에는 이런 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지금은 밥 먹듯이 나와. 그런 게 레벨이 높아졌다고 말하는 거야. 시험 레벨이.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빨리 적응하시는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전문가 되는 시험을 한다. 다만 중요한 건 우리끼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과목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건 연습하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어. 24개 이상만 맞으면 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요령이에요. 그 요령이 뭐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암묵적 지식, 여러분 체화된 지식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노하우가 중요한 거예요. 답 짓는 그러한 요령들을 많이 터득하셔야 돼요. 총투자액은 무슨 투자액과 무슨 투자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투자액과 저당투자액. 지분투자액이 나오면 이거 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분투자액이면 수익은 무슨 수익일 거? 갖다 붙이세요. 지분수익이겠지 뭐. 여기가 저당투자액이면 저당수익이겠지. 그래서 짝을 맞추면 지분수익, 저당수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분투자액에 대해서는 지분수익, 저당투자액에 대해서는 저당수익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지분수익이 뭔데? 내 몫으로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지분투자액이 뭐냐라고 물으면 지분투자액과 저당투자액이 있는데 지분투자액은 자기 자본, 두 글자로 자본. 저당투자액은 요거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거는 타인 자본, 두 글자로 말하면 부채, 남의 돈이죠. 빌린 돈. 그런데 용어를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두시고 지분수익은 이렇게 지분수익과 저당수익 중에서 지분수익은 자기 자본 몫의 수익이고요. 저당수익은 타인 자본 몫의 수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쪽이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게 저당수익이라고.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 이자 수입이지 뭐. 그러니까 이자 수입은 바로 저당수익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자율이 뭐야? 은행 입장에서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차입 이자율 내가 빌릴 때 내는 돈이겠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주고 대신 받는 수익이겠죠. 그리고 이자 수익률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률이 되고 그게 바로 저당 수익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재분의 지분투자액 분의 지분수익 그럼 무슨 수익률이 될까? 자 우선 먼저 얘부터 할게요. 총투자액 분의 총자본 수익 분수 이렇게 하면 무슨 수익률이 될까? 총자본 수익률 분자값을 갖다 붙이면서 율자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상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그럼 총자본 수익률이 공식이 뭔가요? 그러면 분수요. 그 분자가 총자본 수익이고 분모는 총투자액이지 뭐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원리를 알면 외우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런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외우려니까 어려워. 외우려니까 외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막 헷갈리고 공식들. 그 많은 공식들 어떻게 하나요? 막 그런다고. 그런데 여러분 얘를 분모로 하고 얘를 분자로 하면 뭐라고 부르면 돼? 그렇죠. 지분 수익률이지. 그럼 지분 수익률이 뭔가요? 그럼 지분이니까 분모는 지분 투자액이고 분자는 지분 수익이지 뭐예요. 그럼 얘는 뭐고요? 그렇게 저당 수익률이겠지. 그럼 저당 수익률이 뭔가요? 그럼 분모는 저당 투자액이고 분자는 저당 수익인데 저당 수익이 알고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익률 그래도 된다고. 또는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입 이자율.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은 같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 감이 오고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가 있고 저당 투자자가 있어요. 지분 투자자는 자기 돈 갖고 투자하는 보통 일반 투자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보통 일반 투자자를 다 지분 투자자라 그래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주체. 그리고 이 지분 투자자한테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저당 투자자. 그러니까 지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출기관, 금융기관. 따라서 여러분 은행과 같은 대출기관을 저당 투자자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투자 이론은 누구의 관점에서 이렇게 투자 이론을 쭉 전개하고 이야기하느냐면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투자액이 주로 많이 등장하는 게 총투자액과 지분 투자액이 많이 등장해. 지분 투자자 관점에서 얘기하니까 수익률도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주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지분 수익률을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투자의 종류에 실물 투자와 재무 투자가 있어요. 실물 예를 들어서 봐요. 금, 은, 보석, 골동품, 그림, 부동산 이게 실물이에요? 아니면 금융유가증권이에요? 실물이니까 그런 것에 투자하는 게 실물 투자예요. 따라서 실물 투자는 이렇게 실물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국채, 공채, 사채, 외환, 주식 이런 거 같은 거 말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금융 유가증권이죠. 그런 것에 투자하는 건 뭐다? 예, 바로 재무 투자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유념할 것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라고 경기변동 부분에서 얘기했거든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돈 가치는 떨어지는 현상. 그게 인플레이션.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럼 10,000원 가지고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 산다. 이거를 화폐의 구매력 또는 그냥 줄여서 구매력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인플레이션기에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가 하나에 1,000원이든 게 2,000원으로 올라버렸네? 2,000원으로 올라버리면 10,000원 가지고 10개 샀던 것이 5개밖에 못 산다고. 그럼 인플레이션기에 돈은, 화폐는 구매력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기에 화폐의 구매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가지면 불리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뭐로 바꾸려냐면 이렇게 실물로 바꾸려고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다? 부동산. 그 환물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부동산에서의 수익률이 10%고 물가 상승률이 5%면 이 물가 상승률을 커버하고도 남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어해 준다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해요. 이게 울타리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커버한다. 인플레를 방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은 인플레이션기에 인플레를 막아주는 역할, 커버해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말하면 했어요 그러셔야 돼요. 아셨죠? 했지 그런데 안 했지 또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돼. 아셨죠? 인플레이션 했지. 그런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화폐 가치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럼 디플레이션기에 다시 한번요. 디플레이션기에 사람들은 뭘 가지려고 하는 게 좋겠어요? 예, 돈 가치가 올라가고 물건 가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돈 가지려고 하겠죠. 이럴 때는 환금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투자를 굳이 한다면 이런 금융유가증권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고 주식 같은 경우도 성장주, 우량주 같은 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금융유가증권의 투자의 기회가 많아지겠죠. 재무투자 기회가 많아지겠죠. 부동산 투자보다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의 장점 여러 개가 있지만 기본 과정에서 제가 4개만 이야기 할 건데요. 사실 4개만 장점 알고 계시면 돼. 시험 때까지. 여러 개가 있어도 할 거 없어.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시험에 안 나와도 해야 되는 성격이어야 돼요. 그 성격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쓰잘데없이 어떤 것들 시험 공부하실 때 시험에 안 나오는 것까지 공부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시험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60%쯤 되면 넘어가. 이해가 되면. 60%쯤 반복했더니 60%쯤 이해가 됐네? 넘어가. 아니야, 나는 100%를 이해해야 돼. 이런 성격이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앞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100%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 강의 4강 듣고 복습을 할 때 하루 종일 다 해도 복습을 못 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공부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누차 강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 한 건 하지 말라고. 짚어드리는 것만 보시는데요. 장점 4개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렛대 효과예요. 지렛대 효과는 좀 이따 부연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절세 효과예요. 여러분 절세 효과는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이죠. 그럼 어떤 점에서 세금이 절약되느냐? 여러분 아까 영업소득세 있잖아요. 영업소득세, 운영단계 때 내는 세금. 그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원래 세금 계산은 세법에서 과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 계산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업소득세 계산 시 이 두 가지는 말이죠.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 이 두 가지는 다시 한번요.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 이 두 가지는 과표를 줄이게 만들어.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해줘. 공제. 그럼 얘와 얘를 과표 계산할 때 뺀다고. 그러면 그만큼 과표가 줄지.
과표가 줄면 똑같은 세율을 곱해도 세금이 작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공제해 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절세 효과가 있어요. 뭐하고 뭐라고요?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액. 그걸 저는 앞으로 이감이라고 할 거예요. 이감. 그래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이감은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과표 계산 시 이감은 마이너스 할까 플러스 할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차감이라 그러고 플러스를 가산이라 그래. 그래서 차감해. 공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감만 마이너스라고 기억할 거라고. 이감만 마이너스. 나머지는 다 플러스야. 이감만 마이너스에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진짜 쉬워요. 그래서 딱 이것만 알면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매력 보호.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구매력을 보호한다고. 10개를 그대로 유지한다니까. 그런데 돈 가지고 있으면 1,000원짜리가 2,000원 되면 5개밖에 못 산단 말이에요. 구매력이 준다고.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어요. 아울러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가지를 향유해요. 소득이득도 향유하고 자본이득도 향유하고.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뭐냐 단어 이야기 해보자고요. 단어. 이런 단어나 용어 설명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용어를 잘 모르니까 어떤 말의 뜻을 잘 모르니까 개념이 완전히 달러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 대관절 왜 그러냐 하니까 대관절이 뭐 대관절이 큰 관절이야? 단어의 뜻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당신은 참 이지적으로 생기셨네요. 그랬더니 또 영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쉬워 보여? 그런다고. 이지적이니까. 단어를 뜻을 잘 알고 계세요. 잘못 알고 계시면 크게 오해하시니까. 자, 그러면 제가 소득이득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소득이득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이득이? 네,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 그러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생산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 건물이면 뭐라고요? 임대료 수익. 토지면 뭐라고요? 지대 수익. 그럼 자본이득이 뭔데요? 매매 차익. 매매 차익.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할 때 가치 상승으로 인한 매매 차익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본이득.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이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가격 상승으로 얻어지는 매매 차익을 뭐라고 부른다? 자본이득.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말을 알아셔야 나중에 제가 소득이득률, 자본이득률 이렇게 말하면 금방 알아들어. 자, 아까 제가 부동산 얼마에 샀다 그랬어요? 1억에 샀어요. 근데 보유를 1년만 한다 합시다. 1,000만 원의 소득이득이 발생했대. 그럼 소득이득률은 몇 %예요? 10%야. 1억에 1,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처분을 1억 5천에 했대.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했대. 그럼 5천만 원의 양도차익 발생했죠? 그럼 자본이득률이 몇 %예요? 50%. 이렇게 금방 알아듣잖아. 단어를 알아야 금방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말을. 그러니까 왜 그런가요? 그런다고. 그래서 나중에 심화 때 제가 말씀드릴 때 금방 알아듣기 위해서는 지금 부지런히 이 개념들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단점 두 가지. 단점은 두 개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금융부담이 커요. 금융위험 부담이 커요. 이 두 가지는 세트로 좀 이따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환금성이 낮아. 환금성이 낮다. 낮은 환금성. 환금성이 낮다. 돈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부동산은 일단 비싸. 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거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취득할 때 취득세 내야지. 등기할 때 등기 비용 들어가죠. 중개수수료 크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현금화가 쉽지 않아요. 특히 경기가 나빠지면요. 아까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은 돈 가지려고 그래요? 부동산 가지려고 그래요? 돈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 나도 돈으로 바꾸려면 더 어려워. 그래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환금성은 더욱 낮아져. 그나마 인플레이션계는 사람들이 부동산 가지려고 하니까 돈으로 바꾸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는 인플레이션기라 할지라도 예금이나 주식보다 돈으로 바꾸기 쉽진 않아. 그러니까 환금성이 낮은 편이다가 큰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 지렛대 효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렛대 효과 얘기 좀 하자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내용들. 기초과정에서 단어만 설명했던 개념들이 이제는 제가 실제 문제 하나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서 그 개념을 좀 더 잘 이해를 합니다. 기초과정에서 20% 이해했던 개념이 지금은 설명과 동시에 50% 이해도로 높아져야 됩니다. 심화 때 들어가게 되면 60% 이상의 이해도로 높아질 수 있도록 반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끝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끝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분명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은 가지시지만 내가 천재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다는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따위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하고는 이질감이 느끼니까. 저는 한 번 들어서 이해한 적이 거의 없거든. 2번 듣고 3번 듣고 반복하니까 그렇게 아는 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얘기해봤더니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생각하시고 듣고 모르더라도 다음에 또 들으면 돼. 자, 가시죠. 지렛대 효과가 뭔가 볼까요? 지렛대 효과를 영어로 뭐라 그러게? 네버리지. 되게 웃기는 건 한글로 그렇게 나오는 거 있죠. 네버리지. 이렇게. 그리고 가로 안에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버리지 효과. 그러면 이건 또 뭐야?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지렛대 효과. 네버리지 효과.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지렛대 효과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부채의 사용이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도 진짜 많이 말해요. 풀어서.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차입금이 돈을 빌려온 부채가 지분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증가, 감소시키느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기억할 건 금융주겸도 같이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해 볼게요. 자, 투자를 했어요. 투자했는데 투자의 수익률이 10%야. 그런데 은행에 돈 빌릴 때 이자율이 5%래. 그럼 이러면 은행에 이자 갚고 돈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같이 투자에 사용하는 게 나아. 부동산 사는 게 나아. 이런 경우는 은행에 이자 갚고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타인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타인 자본을 너무나 과도하게 사용하면 경기가 어려울 때 금리 부담이 너무 커서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아져. 다시 말하면 금리는 5%에 수익률이 2%네? 그러면 이자 갚을 수 없죠. 그래서 도산했네? 그럴 위험을 금융적 위험이라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적 위험이란 부채를 많이 사용했는데 거기서 이자율을 하고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까 이자율을 감당 못해. 투자해서. 그래서 도산한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금융적 위험. 항상 지렛대 효과와 금융적 위험은 같이 가셔야 돼. 이게 장점, 이게 단점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투자 수익률이 은행의 금융비용, 말하자면 이자율보다 항상 높은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봐야 돼. 자, 따지기 전에 용어 좀 설명하고 갑시다. 아까 제가 총자본 수익률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총자본 수익률은 분수라고 그랬고 분모가 뭐라고 그랬죠? 총투자의 분자는 총자본 수익 곱하기 100.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책 보조단에 있어요. 자, 그런데 총자본 수익률인데 총자본 수익은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죠 아까? 아니, 총자본 수익은 무슨 뭐 더하기 뭐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력 끝내줘요. 소득이득 더하기 자본이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 이게 바로 총자본 수익률이에요.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자기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거든요. 그럼 지분 수익률은 분모가 뭐예요? 지분 투자액. 분자는 지분 수익.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까 알려줬는데 아까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놓고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글자로 물어보면 몰라. 노란색 종이에다가 알려주고 흰색 종이로 물어보면 몰라. 진짜 그래요. 농담 아니고. 글자를 큰 글씨로 알려주고 작은 글씨로 물으면 몰라. 그 정도야. 그래서 진짜 많이 반복하셔야 돼. 큰 종이로 했다가 작은 종이로 했다가 넘기는 종이로 했다가 반복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했잖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 그 원리와 계산식을 계속해서 반복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기자본 수익률을 하고 지분 수익률 나오면 이게 뭘 말하는지를 금방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 지분 수익은 총자본 수익에서 뭐를 뺀 거와 똑같으냐면 다시 총자본 수익에서 뭘 뺀 거와 똑같으냐면 은행한테 가져가는 거 빼고 난 자기자본 몫으로 가는 수익이 지분 수익이잖아.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 빼기 이자. 총자본 수익에서 이자 있죠? 그 이자가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급액이에요. 따라서 이자 지급액을 뺀 거야, 이렇게. 그럼 총자본 수익에서 은행한테 가는 이자 지급을 빼면 지분 수익이죠? 곱하기 10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총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즉 자기자본 수익률을 알아두시고 이제 지렛대 효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지렛대 효과를 넘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달아서 우리가 개념 이해를 좀 합시다. 여러분, 공인중개사 9회 때 나왔던 시험인데 부동산학개론이 아닌 중개사법에 나왔던 시험이야 이게. 중개사법에 실무에서 나왔다고. 자, 갑은 차입 자금을 활용하여 A 부동산에 투자한다. A 부동산에 대한 총 투자액은 1억 원이고 투자 수익은 2천만 원이다. 총 투자액 1억 원 중 자기 자본은 4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리 10%로 차입한 것이다. 이 경우 갑의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인가? 여기 총 투자액은 1억 원. 그 다음에 투자 수익 2천만 원. 그 다음에 대출금리 10%입니다. 그러면 총자본 수익률을 구해보자 그 말이에요. 자,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 수익률에서 총 투자액 얼마예요 지금? 1억 원 여기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이 얼마예요? 아무 말 없이 수익이라고 하는 총자본 수익이거든. 2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0%. 따라서 그냥 읽으면서 이런 거는 읽으면서 총자본 수익률이 20%네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는 눈으로 보면서 20%네 암산할 수 있잖아. 1억 2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지분 수익률은 얼마냐 이거지. 부모가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 내 돈이잖아. 그럼 지분 투자액 4천만 원이지. 그러면 총자본 수익이 2천만 원인데 은행에 이자를 계산하잔 말이에요. 얼마 빌렸죠? 6천 빌렸죠. 그런데 어떤 질문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6천인가 알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많다니까? 6천이라고 안 써있는데 어떻게 6천인지 아나요? 이런 거 말이에요. 6천 빌렸잖아. 전체 투자액 1억인데 내 돈이 4천이란 말은 6천을 빌렸다는 뜻이잖아요. 이자율 10%니까 6천에 이자율 10%를 곱해주면 600만 원이 이자란 말이에요. 그럼 2천만 원에서 600만 원 빼야지. 그게 뭐를? 지분 수익이지. 그럼 곱하기 100을 하잔 말이지. 그럼 분자값이 얼마예요? 1,400만 원. 1,200만 원이면 4, 32, 30%인데 1,400이니까 4, 5, 20. 따라서 35%가 되는 거지. 따라서 35%가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질문방에 질문 올라옵니다. 어떻게 금방 35%라고 계산했나요? 그건 심화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암산이 되시면 좋겠고 암산이 안 되셔도 계산 한번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하튼 35%입니다. 그러면 전액 내 돈으로 투자할 때 수익률이 얼마였는데? 20%. 근데 부채를 사용하여 투자하니까 35%로 늘어났지. 그러면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어요? 퍼센트와 퍼센트 차이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붙여 이렇게 P를 붙이면서. 이걸 지렛대 효과라고 그래요. 이게 지렛대 효과 크기야. 그럼 묻기를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었으니까 35%가 답이고 만약에 묻기를 자기자본 수익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렛대 효과 크기는 하고 물었잖아요. 15% 포인트가 답이야.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35% 자기자본 수익이 35%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분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35. 총자본 수익률은 20. 은행의 대출금리 차입이자율은 10%. 이러면 은행의 이자 갚고 남아 모자라. 남지. 이걸 정해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은행의 이자 갚고 남는 걸 정해지렛대 효과라 그래. 그런데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일 크고 이게 제일 작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30%고 이게 5%야. 그러면 은행의 이자 갚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부의지렛대 효과라 그래. 그런데 이게 모두 20%로 똑같네? 그러면 부채 사용 하나 많아져. 그런 건 영의 지렛대 효과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이야기할 건데 구분하면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영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말하는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이건 지렛대 효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건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건데요.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기어를 N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에 발을 뗍니다. 차가 가 안 가? 안 가요. 왜? 시동이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 거야. 그게 기어 중립이거든. 중립이 무슨 뜻이냐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나라에 있어서 중립국을 선언하면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는 이쪽 편이나 이쪽 편의 입장에 서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중립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중립적 지렛대 효과라고 돼. 그러면 정의 지렛대 효과는 뭔데? 아까 제가 말한 얘기. 자기자본 수익률 35%,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이 20%, 그 다음에 차입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인데 아까 몇 퍼센트였죠? 10%. 그 상황일 때 우린 정의 지렛대 효과라 그래요. 이러면 이게 차입이자율인데 은행에 이자 갖고 돈 남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채를 사용하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증가한다 그 말이에요.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고. 이런 경우는 지분 수익률이 증가하니까 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은행의 이자를 못 갚는다고.
그러니까 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해. 그래서 잘못하면 도산해버리는 거예요. 파산해버려요. 금융적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부채 사용 하나마나 똑같아. 부채 사용해도 20%, 사용하지 않아도 20%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변해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변하지 않는 걸 말해. 그럼 아무런 말 없이 지렛대 효과란 정해 지렛대 효과를 가리키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재산 3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 3분법이란 이렇게 투자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3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3분하고 3등분은 같은 게 아니에요. 각각 3분의 1씩도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니 이 재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 일종인데 이렇게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투자할 때 잠깐 봐요. 여기다 총 3천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다 1,000만 원, 여기다 1,000만 원, 여기다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만을 3분법이라 하지 않고요. 그것도 3분법에 들어가지만 여기에 800만 원, 여기에 200만 원, 여기에 2,000만 원 그것도 3분법에 들어가요. 3분이 3등분보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합니다. 제 말의 뜻을 이해했는지 다시 확인하면서 피드백하고 다시 나갈게요. 예금에 1,000만 원, 주식에 1,000만 원, 부동산에 1,000만 원 각각 1,000만 원씩 투자하는 것도 재산 3분법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재산 3분법에는 똑같이 하는 것도 3분법에 들어가고 다르게 하는 것도 3분법에 들어가요. 그냥 셋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장을 재산 3분법이란 투자 재산을 예금과 주식과 부동산으로 3등분하는 걸 말한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각각 3분의 1씩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잊지 말 것은 그냥 셋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런데 왜 3분하는 게 유리하냐면 이거는 포트폴리오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투자에서요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을 따질 때 예금은 안전성에서 유리하지만 수익성에서 불리하고 환금성에서 유리해요. 주식은 안전성에서 불리해요. 수익성과 환금성에서 유리합니다. 부동산은 안전성과 수익성은 유리하지만 환금성에서 불리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주식의 불리함을 예금과 부동산의 유리함으로 커버가 돼요. 예금의 수익성 불리함은 주식과 부동산의 유리함으로 커버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환금성 불리함은 예금과 주식의 환금성 유리함으로 커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산 3분하면 얘 불리함을 다른 것의 유리함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재산 3분법은 포트폴리오의 일종이다. 용어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에서 위험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위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 투자로부터 얻게 될 미래의 실현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과 달라질 가능성, 우리 뒤에서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한번 말해보죠. 자,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입니다. 실현 수익률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2022년 2월 8일 날 예상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1년 지나고 나서 2월 8일 날 실현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따져봤는데 이게 예상대로 되지 않았네? 그게 위험입니다. 이게 많이 벗어날수록 위험이 크고 적게 벗어날수록 위험이 작습니다. 어쨌거나 벗어나는 그러한 자산을 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상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금입니다. 은행의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예상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투자 아닙니다. 이것은 무위험 자산이라 그래요. 이 무위험 자산, 얘가 똑같을 때 수익률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위험률, 무위험 수익률의 줄임말, 무위험률. 둘이 똑같습니다. 특징이 수익률이 낮아. 어떤 것이 대표적인 예냐면 국채 수익률이나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무위험률이란 위험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로서 대표적인 예를 드시오. 국채 수익률과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수익을 측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값, 또 하나는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얘는 값이니까 단위가 원이고 얘는 수익률이니까 단위가 퍼센트라는 점만 다릅니다. 기대값은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값들을 평균한 것이고 기대 수익률은 똑같은데 수익률을 평균한 것입니다. 기대값은 어떻게 계산하고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똑같은데 값이냐 수익률이냐만 다릅니다. 자, 이렇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것 같으면 어느 A에다가 투자했을 때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은 2천만 원. 호황이 될 확률이 50%를 합시다. 불황이면 예상되는 수익은 1천만 원. 불황이 될 확률이 50%를 합시다. 그럼 기대값은 2천만 원 곱하기 0.5 더하기 1천만 원 곱하기 0.5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이건 전부 다 더한다는 뜻입니다. 기호가. 그리고 이 공식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과 같이 제가 구한 걸 산술평균이라 그럽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20%, 불황일 때 예상되는 수익률은 10%를 합시다. 호황과 불황의 각 확률이 각각 50%씩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한다? 내년도 경기가 호황일 때 수익률 20% 곱하기 0.5 더하기 불황일 때 추정되는 수익률 10% 곱하기 0.5 그렇게 구하는 걸 산술평균이라 한다고요? 가중평균이라 한다고요? 가중평균이라 그래. 산술평균은 각각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고 가중평균은 이렇게 가중치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평균은 가중평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평균의 개념은 주로 가중평균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식 지금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값하고 기대 수익률 두 개를 다 알 수 있으면 말뜻의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헷갈린다. 그리고 난 기대값이란 말 오늘 처음 들어봤다 태어나서. 사실은 다 들어봤는데 기억이 없는 거거든요. 요새는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중학교 때 다 배워요. 그런 건데 처음 들어본 것 같다. 그러면 이것만 알아두세요. 시험에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수익은 뭐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로 측정한다. 그럼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수익도 높다. 제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위험의 측정입니다. 위험은 투자의 위험은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의 분산도로 측정되는데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아까 예상한 값과 실현된 값이 많이 벗어났냐 적게 벗어났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는 게 분산이나 표준편차예요.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투자 자산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예상한 값과 실현된 값을 봤을 때 많이 벗어나면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커요. 근데 말이죠. 분산이나 표준편차의 관계를 말해보면 표준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질문합시다. 제곱근을 산수, 수학에서는 기호가 뭐예요? 누트예요. 누트. 그러니까 분산의 누트 값을 씌운 것. 분산에다 누트한 거. 분산의 누트. 그게 바로 뭐예요? 표준편차라고. 그러면 이게 구하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 분산을 구해. 그리고 거기다 누트를 씌워. 그래서 표준편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시험에 표준편차 계산하시오가 나왔게 안 나왔게? 안 나왔어. 그러니까 표준편차 계산하는 거 안 할 거예요. 근데 분산 계산하는 건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어요. 그래서 분산 계산하는 법은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분산과 표준편차의 관계가 분산을 먼저 구해서 거기다가 누트를 씌운다. 그러면 표준편차가 된다. 그런데 수학적인 관계가 그렇다면 표준편차에다 제곱을 하면 분산이 되겠지. 그런데 시험에 구할 때 표준편차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하지 않고 분산을 구한 다음에 누트를 씌우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편차 공식이 분산 공식에다 누트를 씌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표준편차를 난 계산할 수 있는데 분산을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제 말 이해가 되셨어요? 분산 공식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강좌에서는 계산 문제에 대해 치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게 있지만 전혀 공식 모르셔도 돼요. 이것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대 수익률도 그렇듯이. 왜? 나중에 계산할 수 있으면 돼 그냥. 그리고 그 계산 문제 하나만 풀어보면 돼 그냥. 풀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공식 외우려고 애쓰지 마요. 그리고 뭐만 기본 강좌했다는 해라? 벗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분산이에요. 그럼 아까 많이 벗어나면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커. 그러면 위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렇죠. 큰 거예요. 적게 벗어나면 위험이 작은 거예요. 따라서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많이 벗어났어. 따라서 변동성이 크므로 위험이 크고 분산이나 표준편차 값이 작을수록 변동성이 작으므로 위험도 작다. 그래서 앞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다.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작으면 위험도 작다. 이렇게 알고 계셔요.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이계수.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 가운데 변이계수. 분수인데요. 의미는 뭐냐면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도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하고 표준편차인데 제가 조금 전에 위험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위험을 나타낼 때 어떻게 위험을 나타내냐면 수익하고 위험을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을 나타내는 척도니까 수익과 위험, 얘는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고 얘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러면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인 표준편차가 분자인지
기대수익률이 분자인지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를 측정하는 거랬죠? 얘는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그랬어요?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라 했어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니까 분자에다 위험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표준 편차를 분자해서 분모는 기대수익률이고 머릿속에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공식들이 되게 쉬워져요. 변이계수는 그래서 기대수익률분의 표준 편차예요. 뭐를 측정하냐면 자 수익을 측정하는 척도는 뭐를 기억하라? 기대수익률.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따라서 여러분 기대수익률분의 표준 편차. 이게 바로 변이계수 값입니다. 이게 커질수록 위험이 크다. 이게 작을수록 위험이 작다. 그러면 여러분이 A하고 B하고 변이계수를 구했는데 변이계수가 큰 게 유리한 거예요? 작은 게 유리한 거예요? 작은 게 유리하지. 제 말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할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위험 우리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